너희 뇌는 나보다 잘났다. 뇌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 뇌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 태어나면서부터 따라 할 수 있는 몇몇 행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결은 후천적으로 생겨난다. 그래야 사람이 상대를 지각하는 방식은 굉장히 개인적이다. 발레리나의 거울 신경세포는 일반인보다도 춤꾼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춤을 연습하면 거울 신경세포가 변화될 수가 있다. 피아노 연주도 마찬가지다.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 사람이 베토벤의 작품을 들으면 거울 신경세포가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음악을 신체적 움직임과 연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불편한 공연장 의자를 연상할까? 하지만 어느 정도 피아노를 배우고 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몇몇 행동을 자기가 실제 해보았을 때만 해석이 가능하다. 한쪽 손바닥을 쫙 편 상태에서 다른 손조목을 그 손바닥에 대는 행동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당신의 뇌는 긍후 선생님이 당신에게 인사하는 것인지 위협하는 것인지 아니면 덜 뜻하는지 모른다. 새로운 문화권이나 다른 콘텐츠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행동과 연상을 습득하게 된다. 이런 움직임에 친숙해질수록 머릿속에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을 잘 알수록 오해의 가능성도 커진다. 같은 의도로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같은 거울 신경세포가 발화하는데 종종 실행되기도 전에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신을 초대한 친구가 당신에게 와서 와인을 따라 주려다가 삐끗해서 포도주를 식탁 위에 쏟을 때도 당신의 몇몇 거울 신경세포가 아주 좋은 포도주를 잘 따라서 라고 확인해준다. 이런 일은 자기 관찰에서 비롯한다. 앞에 음식이 놓여있고 당신이 막 팔을 뻗는 중인데 당신의 운동세포는 이미 집어라 라는 신호를 준다. 따라서 집어라 라는 명령과 짚는 손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집어라 라는 명령과 뻗은 팔을 보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정이 달라지면 뇌의 다른 부분이 이런 현상을 힘들게 수정해 주어야 한다. 뇌는 핵심을 선취하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 팔을 뻗으면 뇌는 이미 나 이거 알아 짚는 거네 라고 외친다. 그래서 상대는 단지 기저귀를 펴려는데 당신은 보호 차원에서 후식을 확 집어 버리기도 한다. 또는 누군가 팔을 아래쪽으로 내리기만 했는데 그가 무기를 잡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당신이 허리춤에 근정을 찬 경우에 이런 몸짓은 더 위험하게 다가온다. 대부분은 손을 허리띠 쪽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위험과 연결되지를 않는다. 하지만 무기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사정은 다르다. 그런 주변 세계를 상당히 다르게 인지하고 만일을 위해서 먼저 개입할 수도 있다. 미국 텍사스에서 일어난 몇몇 총기 사건을 이런 정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거울 신경세포는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므로 경험을 통해서 거울 신경세포를 재교육시킬 수도 있다. 행동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면 거울 신경세포의 연상 메커니즘도 변한다. 이런 소리와 행동이 자주 연결되는 경우도 신경세포들은 어느 순간 함께 발화한다. 그래야 땅콩 껍데기가 깨어지는 소리에 거울 신경세포가 반응하기도 한다. 체코의 필스너 맥주 광고 마지막에 땅콩 껍데기가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당신은 속으로 맥주 뚜껑을 딴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사이다의 뚜껑을 딸 것이다. 이 역시 개인적인 경험에 좌우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미러링을 통한 분석은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성급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러링은 지각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의 움직임을 보면 실험 대상자들의 근육에서는 운동 유발 전이가 강하게 일어난다. 저 근육과 상대와 같은 움직임을 실행할 준비가 되며
그쪽 방향에서 주어지는 미세한 신호에도 이미 반응한다. 그래서 상대가 무언가 짚는 것을 보면은 당신은 빠르게 자신의 땅공을 사수하고, 누군가 당신을 치려고 하면은 당신 역시 쉽게 손이 나간다. 그리고 누군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역기를 들어 올리면 당신의 근육도 커진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늘 그렇지는 않지만 간접 운동 효과라는 것이 있어 때로 보는 것만으로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 자, 여기까지 요약해보자.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춘다.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 어떤 때는 의식하지 못하고 말이다. 그렇게 행동을 맞추면 호감이 더 가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오해가 빚어질 수가 있다. 의식하기도 전에 우리의 손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로써 우리는 사회 인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거울 신경세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발견 당시에 거울 신경과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순식간에 신경과학의 가장 뜨거운 테마로 떠올랐다. 20년간 거울 신경세포를 주제로 1,000편도 넘는 논문이 나왔고, 몇몇 논문은 거울 신경세포를 사회적인 학습의 토대, 그로서 우리의 문화의 토대로 보았다. 어떤 논문은 거울 신경세포가 어떻게 어느 학습이나 공감을 가능케 하는지 설명했다. 인지신경과학자 라마찬드란 환상지통의 치료에 거울 신경세포를 활용한다. 환상지통은 사지절단 이전 시기에 대한 연생에 기초한다는 데에 착안한 것이었다. 거울 박스를 활용해서 건강한 절반의 신체의 또 하나의 절반이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팔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뇌는 두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앞서 언급한 퍼셉션 액션 링크 덕분에 이런 지각은 또한 운동 표질에 이르게 되며 뇌는 다시 한번 전에 팔을 움직였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그렇게 연상이 유발되고 이를 통해서 환자의 환상지통이 감소된다. 이런 결과가 굉장히 근사해 보기는 해도 거울 신경세포가 우리의 완벽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되지는 않는다. 한참 멀다. 거울 신경세포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각하고 분류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사회인지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울 신경세포가 없어도 괜찮을지, 사회인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어쨌든 거울 신경세포로 동원해도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이 있다. 왜 누군가는 화염병을 던지는가? 어떻게 하면 화염병을 던지게 할 수 있을까? 어째서 사람들은 자기가 먹은 음식을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실험 대상들이 거울 신경세포와 연상을 동원하여 상대의 행동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이해했다. 하지만 상대에게 이해할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를 위해서 상황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보자. 다음 장에서는 감정이 개입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실험 대상자 중에서 한 명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면 상대는 그것을 어떻게 감지할까? 뇌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까? 거기서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 실험 대상자의 뇌에 도달하는 첫 번째 신호는 우리가 앞서 예로 든 팔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미러링은 상대의 감정에 대한 정보를 준다. 당신은 상대의 얼굴 표정을 평가한다. 즉 표정을 따라한다. 이것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전극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상대가 미소를 지으면 당신의 입 주위의 근육이 긴장한다. 상대가 심각하게 혹은 환한 눈초리로 당신을 쳐다보면 당신의 이마가 찌푸려진다. 다시금 잠재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 상대의 얼굴에서 단지 몇 밀리초간의 스친 표정을 당신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답변하듯이 미소 짓는다. 내가 얼굴 표정을 감지하고 신호를 준 것이다. 뇌는 신체 자세를 파악할 때와 비슷한 연상적인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얼굴 표정에서 상응하는 감정을 인지한다. 뇌는 그 표정을 거울처럼 반사하고 어떤 감정과 연관되는지를 묻는다. 내가 그런 표정으로 쳐다볼 때 나는 어떤 느낌이지? 이어서 운동 표질, 감정 중처 몇 못하는 것들이 협력하여 상응하는 신호를 준다. 이 과정은 최소한 두 가지 길에서 빗나갈 수 있다. 첫째는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는 경우다. 운동 표질이 다른 이유로 바쁜 경우에 그럴 수가 있다. 가령 우리가 연필을 물어뜯고 있으면 상대의 얼굴 표정을 해석하는 것이 더 힘들다. 얼굴 표정을 어색하게 만드는 보톡스 역시 상대를 미러링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을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모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동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동적으로라는 말은 10번이나 버튼을 눌려 끊는데도 의중을 하지 못하고 정확히 8분에 한 번씩 알람을 울리는 자명종처럼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호흡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의식하지 않고 호흡한다. 하지만 호흡을 잠시 멈출 수도 있다. 가령 물속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냄새나는 휴게실 화장실에 있을 때 그렇지 않은가? 모방이나 다른 형식의 공감도 마찬가지다.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친한 사람이거나 친해지고 싶을수록 모방도 강해진다. 특히 호감을 얻으려고 심혈을 기울이는 상대에게 더 그러하다. 따돌림을 당한 경우에도 다음번인 만남에서 상대를 굉장히 심하게 모방한다. 더 솔직하고 상냥하고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전의 나쁜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뭐 좋은 일이다. 가족도 서로를 많이 모방한다. 부부가 살다 보면 닮아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그리고 의견이 같은 사람들도 서로 더 많이 모방한다. 반면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미러닝을 중단한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고자 두고두고 아주 노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우리는 콘테스트와 선경험에 따라서 상대의 행동을 서로 다르게 인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능력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서로 미러링하는 상황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상대의 얼굴 표정을 모방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이끌어내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즉 대화의 장을 가능하면 빨리 채팅룸이 아니라 현실 세계로 옮기라. 그리고 연필을 묻어뜯지 말라. 타인에게 무심할 수 없는 이유는 감정 전염. 루이자는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 주차할 자리도 금방 찾았고 프레젠테이션도 성공적이었다. 부엌에는 케이크도 있었다. 그러나 그 뒤 컴퓨터가 정신줄을 놓아버렸는데 수리공도 딱히 뾰족한 수가 없었다. 결국 오후 시간은 그다지 생산적으로 보내지 못했다. 하지만 어쨌든 저녁 늦지막인 맥주집의 동료인 소녀를 만나서 수다를 떨기로 했다. 그래야 맥주집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우리 저쪽에 앉을까? 배낭 여행자들이 몇 명이 들어오더니 그제가 있는 테이블의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다. 한껏 스트레스를 받은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와이파이를 연결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한 사람은 GPS를 찾지 못하고 세 사람은 계산을 해보더니 예산상 저녁 식사값으로 할애할 수 있는 돈이 정확히 3유로 88센트 약 5천원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그들은 옥신각신하다가 돌아져서 맥주집을 나가버렸다. 그들의 대화를 들은 의자에게 잠시 후에 나타나 소니가 물었다. 오늘 어땠어? 여의자는 혀를 찼다. 말도 마. 컴퓨터가 멈춰버려서 온종일 아무것도 못했어. 다음 주가 마감인데 정말 미칠 지경이야. 혹시 너 부서의 랄프 알아?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나쁜 기분도 전염성이 있다. 두 실험 대상자 중에서 한 명이 슬퍼하면 나머지도 의기소침해진다는 이야기다. 두 사람에게 그대로 뭔가를 읽어달라고 부탁하면 그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상대의 슬픈 감정에 맞춘다. 그가 이미 가고 없어도 계속 그렇게 한다. 미러링은 호감을 얻는 데뿐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데도 기여한다. 다만 상대가 전달한 기분은 그가 자리를 떠난 다음에도 남아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맥주집을 나간 지 오래인데도 루이자의 테이블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감돌고 있는 것이다. 내 스캔을 통해서 실험 대상자의 머리를 스쳐가는 공감의 여러 형식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함께 느낀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감동하는 상대방을 보면 실험 대상자의 체감각 피질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감동을 느낀다. 구역질하는 상대방을 보면 미각 피질을 포함한 선엽이라는 뇌 영역이 반응하고 본인도 메스꺼움을 느끼게 된다. 결국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도 느끼는 것처럼 뇌에서 같은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어디에서 연유할까? 그리고 학습과 의식은 어떤 역할을 할까? 아기도 감정으로 휩쓸릴 수 있다. 아기들은 다른 아기가 울면은 다른 소음보다도 더 크게 확연한 반응을 보인다.
아기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아기들이 다른 아기의 울음과 그 외 비슷한 크기의 다른 소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험해 보았다. 그랬더니 자기 울음소리를 녹음해 들려줘도 그 반응이 다른 아기의 울음을 들었을 때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는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가장 크게 반응했다. 자기 소리와 다른 아기의 소리를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 우리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아기가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것은 감정의 전념이 개개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동물의 세계를 상상해보자. 모두 물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고 해보자. 그때 얼룩말이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있는 힘껏 달아난다. 몇 마리의 물소가 그것을 무심하게 쳐다보곤 계속 풀을 뜯는다. 마카크 원숭이 무리는 과연 얼룩말을 믿어도 될까라고 의심하면서 쭈뼛거리고 영양 몇 마리는 위험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한다. 그동안 기러기 뛰는 줄행랑을 쳐버린다. 이 중에 어느 동물이 미래 세대에 유전자를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타자의 감정이 빨리 전염되고 종을 초월하여 함께 느끼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 미어캣의 조기 경보 시스템도 그러한 것이다. 한 개체의 보초를 서다가 소리를 지르면 굴 속에 있던 무리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빙빙 돌면서 자신을 방어한다. 미어캣은 모두가 계속 언덕에서 보초를 서는 것보다도 파수꾼을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므로 타자가 바라는 경고의 외침에 빠르게 반응한다. 새 원숭이 다람쥐도 마찬가지고 당신도 다르지 않다. 거대한 이파 속에서 갑자기 몇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불안에 전염되어서 겁이 덜컥 난다. 그리하여 으라 정말 큰 환지로군 이라고 말하며 위험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 버린다. 이제 우리는 오래된 질문에 답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이 모두 그렇게 하면 당신도 다리에서 뛰어내려야 할까? 아마 그래야 할 것이다. 당신이 모르는 걸 다른 사람은 알고 있을 테니 그냥 동참하는 것이 낫다. 우리는 일생 그렇게 행동했으며 그렇게 탁월한 전략이다. 그것은 아기도 그렇게 한다. 아기도 공포에 전염될 수 있지만 스스로 도망할 수 없기에 엄마가 데려갈 때까지 발적적으로 운다. 이것은 잘 통한다. 엄마도 아기의 감정에 전염되기 때문이다. 이는 엄마가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엄마가 소음에만 반응한다면 유모차 위에 이불을 덮어 씌울지도 모른다. 그러면 소리가 작게 들리니까. 그러나 자기는 작은 울음소리만 들어도 엄마의 기분이 나빠지게끔 만들었다. 때문에 엄마는 아기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한다. 따라서 감정을 나누는 것은 타고난 것이며 진화적으로 확고하게 심어진 특성이다. 그러면 감정 전염은 어떻게 작동할까? 그리고 언제나 똑같이 일어날까? 감정을 지각하기. 감정 전염은 어느 정도 미러링의 논리적인 결과다. 미러링은 상호 이해에 중요할 뿐 아니라 감정 생활에서도 그들은 영향을 미친다. 거울 신경세포가 즐거운 얼굴을 비추면 뇌 속에서 상응하는 현상이 유발된다. 바로 감정이다. 미러링은 표면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뇌 깊숙이 감정 영역에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기분이 얼굴 표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얼굴 표정도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한 실험으로 실험 대상자에게 연필을 물게 하면서 치아도 물지 미소, 입술로 물지 엄격한 표정으로 쳐다보기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동영상을 보여주었더니 연필을 치아로 문 그룹이 동영상을 더 재미있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얼굴로 보여주는 감정과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 지속적으로 이율이 되면 좋지가 않다. 화가 나는데도 고객은 왕이야식의 강요에 미소를 머금어야 하는 경우에 이런 모습은 심박동을 빨라지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언어 능력을 감퇴시킨다. 질문 뒤에 분노 점수가 높았던 사람들, 즉 내적으로 힘든 싸움을 벌여야 했던 사람들이 특히 그랬다. 이런 경우는 고객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다. 직장에서 언제 어떤 감정을 보여야 하는지 강요받는 사람들은 그곳이 여직원이든 호텔이든 은행이든 콜센터든 상관없이 번아웃 신드롬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 운동 표절, 감정, 얼굴 근육의 연결은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는 것도 포착하게끔 한다. 그리하여 멀리서 겁먹은 사람의 자세를 보면 스스로 조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게 된다. 상대 얼굴은 보이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미러링할 수가 없지만 운동 표질에서 일어나는 자세의 모사가
감정 정치에 이르면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갓집에 들어갈 때 비실비실 웃으면서 들어가지 않으며 검정 선글라스를 쓴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폐쇄된 공간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사람과는 소통하기가 힘들다. 다른 형식의 사회 인지보다도 공감은 운동 표질과 거울 신경세포에 더 많이 의존한다. 공감의 경로는 두 가지다. 감각적인 인풋이 더 복합적인 체계에 이르러서 추론되는 상향식 연결이 있고, 반대로 복합적인 고차원적인 영역이 아래쪽으로 신호를 보내는 하향식 경로가 있다. 영화 장면에 집만 덩그러니 있어 보아하니 커널이 집이군. 그리고 커널은 안에 엘리를 잃어서 그러니까 그냥 울어야 하는 상황이로군. 고차원적인 영역이 공감을 작동시키는 경우는 많다.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에 대한 신문기사를 읽고 눈시울을 붉히는 경우가 그렇다. 그런 경우에 거울 신경세포는 시각적으로 아무것도 직접 감지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스스로 감정이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더 복잡한 네트워크가 감정 전임을 조절한다. 공감의 두 가지 경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협력한다. 따라서 내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상당히 열려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유쾌하지만은 않다. 지금 자기 감정이 상대와 많이 다를 때도 그렇다. 상대의 정서가 상당히 어두울 때도 그렇고, 슬픔에 이어 또 다른 불쾌한 감정인 아픔을 느끼는 상황에서 특히 그렇다. 아픔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쳐다볼 수 없어 타인의 고통을 보는 것은 괴롭다. 2014년 월드컵 준결승전 브라질 대 콜롬비아. 브라질의 네이마르 선수가 공을 향해서 점프하자 콜롬비아의 스우니가 선수가 더 높이 점핑하다가 무릎으로 네이마르의 허리를 가게한다. 이 충돌로 네이마르는 척추가 골절되었다. 네이마르 선수가 척추를 다치면서 외친 비명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도 으아 하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을 것이다. 나흘 뒤에 브라질은 네이마르 선수가 우는 상황에서 독일과 경기했고, 그 결과 7대1로 패하자 브라질 관중성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당신도 눈시울을 적신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도 느낄 수 있다. 이는 1950년대의 쥐실험에서 처음 밝혀졌다. 1959년에 심리학자 러셀 처치가 진행한 이 연구에는 처음에 인간의 공감대가 별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타인의 고통이 뇌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기본 전제는 지가 동료의 고통에 상관하지 않을 거라고 보았다. 그래서 먹이를 얻기 위해서 누른 단추가 다른 지에게 아픔을 예비한다고 해도 별로 개의치 않을 거라고 가정했다. 한편 이런 가정도 했다. 실험에서 앞서서 두 마리의 쥐에게 늘 동시에 전기 충격을 준 경우에 쥐 A는 쥐 B가 고통받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B가 전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단추 너기를 끄리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쥐는 공감 능력이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그러나 쥐 실험의 결과는 훨씬 흥미로웠다. 굳이 함께 고통받은 경험이 선행되지 않았더라도 쥐들은 다른 쥐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충격 같은 것을 동시에 받은 적이 없는 쥐도 나는 먹이, 너는 전기 충격을 의미하는 단추를 누르기를 끄렸다. 원숭이에게도 같은 실험을 했더니 원숭이는 상당 기간 단식을 감수했고 결국은 실험을 중단해야 했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은 수백만 년 전부터 타자의 고통을 강하게 느껴 고통을 이야기하느니 차라리 굶거나 심지어 죽음을 감수하는 소질을 지닌 듯하다. 그리고 이런 소질은 설치를 위해서 원숭이에 이르면서 점점 강해진 듯하다. 물론 자신이나 후손의 안전, 생명, 지위에 관계된 문제라면 가차없이 싸움을 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목적 없는 공연한 폭력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타자의 고통이 그에게 힘든 감정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순수하게 폭력만을 목적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진화적으로 어느 정도 유익할 것이다. 결국 모든 싸움은 자신에게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험을 한 뒤로부터 동물의 공감 능력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동물이 인간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말이다. 이제 우리는 인간은에도 타인의 아픔을 상당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누군가가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통증 지각을 담당하는 소리, 소원의 섭렵, 대장 피절 등 모든 정추가 활성화된다.
삼엽과 대상 표시는 통증이 어떻게 불쾌한지 지각하는 역할을 한다. 콕콕 쑤시든지 찌근찌근하든지 화끈거리든지 혹은 폭발적이어서 견디기 힘들든지 이렇게 섭렵은 타인의 신체가 느낄 신체적인 스트레스 반응도 지각한다. 그러나 타인의 스트레스 반응을 관찰할 때의 활성화 패턴과 자신이 아플 때의 활성화 패턴이 똑같지가 않다. 타인의 고통은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지는 않는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호르 영화도 외과 의사라는 직업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차이가 정확히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타자의 고통을 느끼는데 감각정처들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아직 논란 가운데 있다. 강한 아픔을 관찰하거나 의식적으로 그의 감정이입을 할 때 감각정처가 반응한다. 그럴 때 타자의 아픔이 자기 것처럼 느껴진다. 때로는 타자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다가오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감각정처의 반응 차이다. 호러 영화는 별 어림없이 보는 실험 대상자들이 수술 전에 피부를 박리하는 실제 영상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꺼버리기도 했다. 실제 영상은 호러 영화처럼 고통을 조절하며 경험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영화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까지 허락해준다.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영화 속의 범인의 위력 행사에 감정이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희생자의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런 태도는 여성에게 꽤 깊은 인상을 주어서 여성은 호러 영화를 아무렇지 않게 보는 남성을 좋아하는 반면에 남성은 겁 많은 여성과 함께 호러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한다. 상투적인 생각과 일치한다. 그러나 모두들 영화 속에서 호러 장면을 보는 것은 괜찮지만 실제 고문 장면을 기록한 영상을 보는 것은 힘들어한다. 고통이 실제하는 경우에 우리는 없어서 안 돼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보겠어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요약하면 이렇다. 타인의 감정과 고통은 종종 나에게 확산된다는 것, 그리고 상대의 감정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질문에 일부 답변이 나왔다. 우리는 공감으로 반응한다.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보는 걸 선천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꺼리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자신의 이웃은 자신이라는 사회적인 다원주의의 발언을 헛들이기에 충분하다. 이것만 해도 이미 엄청난 공이다. 여기서 다소 냉소적인 생각이 들면서 긍정적인 인간상에 배치되는 사례가 최소 3개는 떠오른다. 일단 계속 읽어보라. 공감이 순식간에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인간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상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타자의 고통을 자기 연애로 느끼는 족속이 그런 인간상을 어떻게 멋지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고통스러워하는 상대를 본 실험자는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상대가 아픔을 거칠 수 있게끔 뭔가를 하려고 할 것이다. 다만 적절한 걸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느낌과 반응 사이에는 많은 사고 단계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실패할 수도 있다.